안녕하십니까. 이주천TV의 이주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주민자치기본법 공산화의 길목 이천 교수가 쓰신 것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전개를 하겠습니다. 그 책 중에서 이 책에서 줄을 가장 많이 단 것이 주 3, 소위 그 민중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에 대한 설명입니다. 페이지 133에서 140페이지까지 무려 줄을 147페이지에 걸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중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국민들이 잘 모르는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민자치기본법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천 교수가 연구한 그것을 소개하는 것으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이걸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즘 국민들 사이에서는 문정권이 우리나라를 사회주의 체제로 만들고 있다는 등 체제 변혁에 대한 우려 섞인 말을 많이 한다.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나 정권을 잡았다고 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사회주의 체제로 일치에 변혁하기는 힘들죠.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도 자본주의 체제에서 사회주의 체제로 바꾸는 과정에서 인민민주주의 또는 민중민주주의란 이름의 중간 단계, 완충 단계를 거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민민주주의, 민중주의, 이를 프롤레타리아 독재라 한다. 프롤레타리아 독재란 노동자 농민의 독재를 의미하나 현재 말로 말하면 좌파 세력의 독재다. 우파 세력을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했지만 좌파 세력이 모든 권력을 잡고 휘두르며 우파 세력, 보수 세력을 적폐 세력 또는 반동분자라고 매도하며 억압하는 상태를 말한다. 이거 보니까 문재인 정권이 완장차고 적폐청산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100여 명이 넘는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의 고위공직자를 구속했던 것이 여러분 기억날 겁니다. 프롤레타리아 독재라고 할 수가 있네요. 지금 현 정권이 하는 행태를 보면요. 자, 자본주의 체제에서 민중민주주의 체제, 사회주의 체제로 가는 길은 복잡하다. 그러므로 사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일반 국민들로서는 도무지 어떤 행로로 진행되는지 잘 알지 못한다. 그래서 불안해하기는 하지만 정확한 진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저항운동을 할 분노의 에너지나 행동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인민민주주의 체제를 거쳐 사회주의 체제로 안착하는 데에는 수많은 체제 변혁 조치들이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토지와 기업에 대한 소유권을 어떻게 국공유로 회수하느냐, 그리고 체제 변혁에 반대하는 체제소 세력을 여하히 무력화시키느냐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토지와 기업에 대한 개인 소유권을 박탈하는 것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소 세력을 어떻게 무력화시키느냐, 이 두 가지다 이런 거죠. 자, 더 읽어봅니다. 세계 공산주의 국가화의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사항인데 이러한 체제 변혁 조치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정권을 잡는 것이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정권을 잡았지 않습니까? 자, 봅시다. 소련군 진주 등 무력으로 집권하기도 하고 내부 혁명을 통해 집권하기도 하고, 우리는 뭐 촛불혁명을 했다 하지 않습니까? 문정권을 대놓고 촛불혁명을 했다 하죠. 그래서 촛불정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혁명을 일으킨 거죠. 우리나라도. 야, 드물지만 1970년 칠레의 아얀데 대통령이나 2017년 문재인 정권처럼 사회주의 저항 세력이 선거를 통해 집권하여 체제를 바꾸려 하는 경우도 있다.
공산사회주의 세력이 정권을 잡은 후 체제를 바꾸기 위해서는 헌법과 법률을 바꿔야 하는데 의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것이 절대적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정선거로 선거의 압승을 이루거나 실패할 경우 거듭된 정당 통합 과정, 통일전선 전술을 거치고 야당 세력을 탄압하는 갖은 방법을 통해 일당 독재 체제를 구축한다. 이것이 필수적 준비 상황이다. 그런 정치적 기반 다지기 작업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체제 변혁 작업에 돌입한다. 지금 우리나라도 체제 변혁 작업에 이미 돌입했죠. 했습니다. 자, 더 봅시다. 그래도 막상 체제 변혁 작업에 돌입하면 피해를 보는 세력들에 의해 상당한 저항이 따르기 마련이다. 우리 태국 국민들 저항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체제 변혁은 어떻게 이 저항을 줄이거나 무력화시키면서 좀 더 순조롭게 진행하느냐가 관건이다. 이를 위해 국민들의 지지를 보다 더 많이 얻기 위해 노력하고 이 명분과 힘, 가로 인민의 지지, 인민민주주의 이름으로 이 명분과 힘으로 저항 세력을 위축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소수의 저항 세력이 무력화되었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서야 완전한 사회주의 체제를 확립하는 것이다. 러시아, 동유럽 공산국가들, 폴란드, 헝가리, 체코, 동독 등 베트남 등 모든 공산국가들이 그러한 경로를 통해 사회주의 체제로 만들어 갔다. 공통적으로 인민민주주의 체제라는 중간 단계를 거쳐 종국적으로 사회주의 체제로 나아갔다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체제로 갑자기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공산주의 체제로 가려니까 저항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간 단계를 거치는데 그 중간 단계가 민중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체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볼까요? 이러한 체제 변혁 과정이 북한에서는 어떻게 진행됐을까? 북한의 예를 듭니다. 우리나라의 다단계 공산화는 북한식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자, 소련군은 1945년 8월 9일 북한에 진입한 후 이 미국보다 빨리 왔지 않습니까? 미국은 9월 8일 서울에 도착했죠. 8월 9일 북한에 진입한 후 모든 각지에 인민위원회를 설치하고 인민위원회를 설치하고 주민들을 참여시키는 등 북한 통치권 장악에 나섰다. 바로 소련군은 초기에 북한 내 좌익 성향 성격이 미진했으므로 우익 성향 주민들을 현혹, 설득, 반강제적으로 구색 갖추기 차원에서 인민위원회에 참여시켜 활용했다. 소련군은 우선 8월 말 소련의 하바롭스크 소재 88 여단에 있는 김일성을 물색한 후 스탈린의 낙점을 거쳐 북한 통치자로 선정했고, 이 스탈린이 낙점하는 과정에서 면접을 봤죠. 박헌영과 김일성을 면접을 봤는데 박헌영이가 나이가 더 많지 않습니까? 일본에서 공부를 한 에리트고. 그러나 스탈린을 볼 때는 박헌영을 제외하고 김일성을 북한의 독재자로 낙점한 이유는 뭡니까? 좀 더 무식하니까, 마르크스즘에 대해서 더 잘 모르니까 무식하니까 더 자기 말을 잘 듣는다. 네, 이렇게 생각했겠죠. 네. 또 봅시다. 그를 9월 14일 북한으로 귀국시킨 후 북한 통치자로 전면에 내세웠다. 소련군과 김일성은 조선민주당, 조만식 등 부르자 정치 세력, 자본주의 세력, 우익 세력을 설득하고 속이는 방법, 김일성은 조만식 선생에게 대통령으로 모시겠다고 유혹으로 헷갈리게 하면서 서서히 김일성 세력이 주도권을 잡도록 했다. 이들은 12월 모스크바 3.3회의를 계기로 민족 진영이 반탁투쟁을 벌이자 본격적으로 탄압, 제거하고 정치적 주도권을 확실히 장악했으며 1946년 들어 본격적으로 인민민주주의 체제로 전환하는 노력을 가속화했다. 소련군과 김일성 세력은 1946년 2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위원장 김일성,
5월이라는 사실상 정부를 수립한 후 3월에 들어 토지개혁법령을 제정하고 3월 5일입니다. 5일입니다. 북한 전력의 토지개혁을 25일 만에 전격적으로 완료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죠. 46년 2월에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위원장이 김일성인데 이것이 사실 정부의 성격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토지개혁을 이 임시인민위원회가 사실상 정부를 수립해서 3월 5일에 토지개혁 법령을 만들었다는 것은 정부 성격을 가지는 것이죠. 북한 전역에 25일 만에 토지개혁을 완료했다는 것은 정부 수립이 벌써 46년 2월이면 우리보다 훨씬 앞선 거 아닙니까? 토지개혁은 마을별로 빈농과 머슴, 소작농 등 공산당의 우호적인 사람들로 구성된 농촌위원회가 주도하였다. 토지개혁은 농촌위원회가 지주들로부터 강제로 소유 토지를 무상몰수하여 빈농, 소작농 등 농민들에게 오정보 기준으로 무상분배하는 방식이었다. 무상분배입니다. 물론 명의만 준 것이지만 명의만 준 것인데 그것은 매매, 상속, 소작, 담보 이건 불가합니다. 명의만 빌려준 것인데 농민들은 환호하여 일시에 김일성 지지로 돌아섰다. 땅 준다 하니까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땅이 생겼다고 환호한 농민들로 인해 내 땅은 생긴 게 아닌데 소유권은 없었고 경작권만 있었던 거죠. 근데 하여튼 좋아했어요. 내 땅이 생겼다고 환호하는 농민들로 인해 4,500여 명에 불과하던 공산당원이 토지개혁 직후 27만여 명으로 급증했다. 즉 김일성에 대해서 비우호적이었던 북한 주민들이 토지개혁을 계기로 일거에 김일성 지지 세력으로 돌아선 것이다. 조상대대로 소유했던 토지를 한순간에 빼앗긴 북한의 지주들은 48시간 내에 그 마을에서 떠나도록 강요받았다. 이야, 참 지독한 것이죠. 일단은 대주계급을 쳐가지고 몰락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농민들의 지지를 받는 것이죠. 계급을 분열시키는 겁니다. 지주들은 토지를 몰수당한 후 20여만 명의 지주들은 고향에서 쫓겨나 타지로 가서 막노동을 하거나 38선 이남으로 탈출하여 해방촌을 만들었다. 북한에서 올라온 지주들은 대체로 지식인 자본가 기독교인들이 많았고 이들이 남한으로 내려와 공산주의가 위험하다고 알리는 반공전사 역할을 하여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막는 데 역할을 했다. 대한민국 수립에 북한에서 탈출한 지식인, 자본가,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았다. 이 점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건국사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죠. 새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소련군과 김일성은 경제적 체제 개편에 박차를 가해 1946년 8월 달입니다. 요거 중요한데 중요 산업 국유화령을 제정하여 8월 10일 제정하여 중요 기업들의 소유권을 정권에 귀속시켰다. 국유화령입니다. 산업 국유화령. 중요한 산업 전부 다가 아니고 이로써 기업들의 80 내지 90% 이상이 정권 소유가 되었다. 아직 작은 소규모 기업들의 경우는 개인 소유권을 빼앗지 않고 인정했다. 모두 회수하는 사회주의 체제 단계로 가려면 너무 저항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주 자본가 등 큰 부자들의 재산만 빼앗고 서민들의 작은 재산은 인정해 준 것입니다. 이것이 프로레타리아 독재 체제, 쉽게 말하면 좌파 독재, 우파 억압 체제, 즉 인민민주주의 체제인 것입니다. 586 좌파 운동권의 용어에 따르면 민중민주주의 체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에서 모든 재산, 즉 생산수단을 정권 소유로 집단화 조치한 것은 6.25 전쟁이 끝난 이후부터입니다. 먼저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 조인 후 김일성 정권은 이를 토대로 사회주의 체제 확립 작업에 나섰다. 북한 노동당이
전 경제의 사회주의적 개조라는 명목을 내세우고 일체의 생산수단을 공유화를 주장했다. 북한 김일성 정권은 이렇듯 1953년부터 58년간 집단 농장제로 개편하여 모든 토지의 소유권을 개인에게서 협동농장으로 귀속시켜 토지의 사회주의화를 종결했다. 한국전쟁, 6.25전쟁 끝나고 나서 토지의 소유권을 완전히 개인으로부터 박탈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토지의 사유제 폐지, 모든 토지의 집단화, 또한 전후복구 3개년이 끝난 1956년 전쟁 영향으로 얼마 남지 않은 자본주의 기업 경영을 완전히 소멸시켰다. 6.25전쟁 끝나고 나가지고 토지라든가 자본주의 기업 경영을 완전히 말살을 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기업 등 산업의 소유권을 이른바 국유화 조치하여 경제적 사회주의 체제를 확립했다. 북한 정권은 이로써 얼마 남지 않은 자본주의 체제의 잔재, 즉 작은 사기업들도 모두 개인 소유권을 박탈, 정권 소유로 집단화 조치했다. 그리고 모든 인민에 대한 노동력에 대한 관리도 정권이 장악, 통제했다. 이로써 북한은 1950년대 중후반 모든 생산수단의 사유권의 박탈, 정권의 소유로 이전, 완전한 사회주의 체제를 확립했다. 이런 가운데 1956년 김일성은 종파 분쟁을 통해 반 김일성파를 모두 제거함으로써 정치적으로도 김일성 1인 지배체제를 확립했습니다. 그러니까 1950년대 중반 사회주의 체제가 확립되기 전까지 개인의 작은 재산이 어느 정도 허용되었는데 이를 인민민주주의 체제라고 한다. 이러한 인민민주주의 체제를 거쳐 저항 요소를 줄여가고 반발 세력을 서서히 제거한 후에야 비로소 사회주의 체제로 확립해간 것이다. 북한은 1945년 8월 소련군이 진주한 후 체제 변혁 작업에 나선 후 10여 년 만에 마침내 사회주의 체제를 확립한 것입니다. 물론 인민민주주의 체제 기간이라고 하여 자본주의 세력, 자유민주주의 세력을 우대하거나 공존 대상으로 취급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완전히 제거하지 않는다는 뜻이지 박해를 통해 숨통을 조여가서 북한 지역에서 이탈하도록 했습니다. 북한의 기독교도들은 1945년 말부터 교회와 기독교에 대한 탄압과 압박감이 점점 커져갔고 1947년경에 이르러서는 예배를 보는 것도 힘들어졌습니다. 6.25 전쟁 중에는 거의 모든 교회들이 무기 보관독으로 활용되었습니다.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 확립 과정에서 얻은 교훈은 무엇인가? 결론입니다. 1946년 3월 내 땅 생겼다고 좋아하던 북한 주민들은 1950년대 집단 농장화 과정에서 토지개혁 때 받은 땅을 다시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빈민을 위한다, 평등한 세상 만든다, 공짜로 땅을 준다. 우리나라 사람들 공짜 좋아하지 않습니까? 공짜. 예. 공짜로 땅을 준다는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라는 체제 사기꾼들의 그 달콤한 말에 속은 대가로 지금 북한 인민들이 김일성과 공산주의 세력에게 달콤한 말에 속았는데 우리 지금 남한에서도 문재인한테 속을 사람, 문재인은 달콤한 말에 공정한 사람 만들겠다 해가지고 속을 사람 많지 않습니까 지금. 정치도 아리송하고요. 공산주의자한테 북한의 농민들이, 순진한 사람들이 왕창 속았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권에 왕창 속았죠. 아주 비슷합니다. 네. 자, 달콤한 말에 속은 대가로 세계 최악의 김일성 정권을 세워주고 자신들의 모든 자유권마저 박살당하고 70년 이상
감옥과 같은 삶을 사는 참혹한 결과를 낳았다. 남북한은 좀 비슷하구만요. 김일성이 속고 문재인이 속고 양쪽 다 속았죠. 역사적으로 공산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 변혁 과정을 보면 모두 일치에 일어나지 않았고 짧게는 몇 년, 길게는 12년 이상 밀고 당기면서 체제 변혁을 완료한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저항 세력은 불가피하게 학살, 투옥 등 피해를 본 것이다. 이것이 페이지 140페이지입니다. 무려 7페이지나 되는데 주 3 민중민주주의 단계가 뭐냐에 대한 이천 교수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좀 더 부가적으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이 양동환 교수가 쓴 사상과 언어라는 그 책이 이 책 소개했던 정치사상 용어 바로 알기 그 용어 그 책의 전 단계의 책이었는데 사상과 언어 그 책에 300페이지 311페이지 보면은 한국의 민중민주주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소개가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원래 그 민중민주주의 민주주의라는 말 자체도 무슨 서구에서 왔지만은 데모크라시 민중민주주의도 우리나라에서 고유로 등장한 것이 아니라 소위 이 구라파죠. 러시아 쪽하고 미국 쪽하고 이 섞어치기 이 민중주의에는 크게 말해서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쪽에서 들어온 그 민중민주주의 파퓰리스트 무슨 데모크라시라 그럽니까 그런 게 있고 또 러시아 쪽에서 온 인민민주주의 이렇게 두 가지 계보가 있는데 그렇다면은 한국의 민중민주주의는 러시아식 인민민주주의로 노선이냐 미국식 자본주의적인 민중민주주의냐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논의가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러시아식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지금 386 지금 이제 586이죠. 586 자유운동가들이 추구하는 스타일은 미국식 민중민주주의가 아니라 러시아식 인민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양동환 교수의 사상과 언어에 있는 책에 있는 페이지 311페이지부터 314페이지에 있는 그 한국 민중민주주의에 대해서 조금 제가 말씀을 좀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그 다단계 공산화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민중민주주의의 성격과 본질을 논하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좀 시간을 들여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페이지 311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한국에서도 80년대 중반부터 민중주의죠. 민중주의 운동이 전개가 되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실현하려는 정치체제를 민중민주주의라고 천명했다. 그러한 민중주의 운동은 한국 사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들은 아직껏 그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민중주의 운동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려면 그들이 표방하는 민중민주주의에 대한 그들 자신의 설명을 들어보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이다. 아래 인용한 두 개의 인용 문단은 모두 우리 사회의 민중주의 운동 세력이 자신들이 표방한 민중민주주의를 설명하는 문장들이다.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서 인용한 겁니다. 민중주의 자신들이 인용한 주의 주장입니다. 좀 제가 톤을 바꾸겠습니다. 현재 남한 사회가 가장 많은 모순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4개의 모순이란 첫째,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트의 모순. 둘째,
독점 대부르주아지와 그 외 제계급들, 민중과의 모순. 셋째, 남한과 미제와의 모순. 넷째, 남한과 북한과의 모순을 말한다.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트와의 모순의 해결은 사회주의 혁명이며 독점 대부르주아지와 민중과의 모순을 해결하는 것이 민주주의 혁명이며 남한과 미제와의 모순을 해결하는 것이 민족해방혁명이고 남한과 북한의 모순을 해결하는 것이 통일이다. 그래서 남한혁명에는 독점 대부르주아지와 민중과의 모순 및 남한과 미제와의 모순을 해결하는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과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트의 모순과 남한과 북한의 모순을 해결하는 통일, 사회주의 혁명이라는 두 단계가 나타나게 된다. 그러므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이라는 우리의 당면 목표는 사회주의 실현과 통일이라는 보다 높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제요, 수단이 되는 것이다. 그럼 이것을 어디에서 인용하냐면 이 책은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입니다.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 그럼 그 책은 책이, 이게 이제 논문인데, 책을 어디서 인용하느냐. 저널이죠. 저널입니다. 노동자의 길이라는 저널 33호 1988년 11월호에 실려 있습니다. 페이지는 60에서 63페이지에 실려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인용문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인용문은 서울 백산서당 1988년 출판되었고 페이지 66에서 68쪽에 걸쳐 있는 것을 인용을 한 것입니다. 2차 대전 직후의 민주주의 변혁들을 크게 4개의 범주로 나누어 고찰해보자. 우선 자본주의 발전 정도에 따라 동구를 2개의 그룹, 즉 불가리아,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유고와 루마니아, 헝가리아, 알바니아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고 중공과 북한을 각각 특수한 경우로 상정한다. 먼저 동구의 경우를 보면 모든 국가에서 거의 비슷한 시기에 1944년, 47년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과정을 거쳐 토지개혁, 국유화 등의 사회경제적 개혁이 실시되고 1947년, 48년경에 민주주의 변혁의 제2단계로 이행하여 경제부흥 계획을 수립하고 사회주의로의 이행을 정력적으로 추진해 나갔다. 이건 좋게 보고 있어요. 경제부흥 계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민주주의 변혁은 소비에트 러시아와의 직접적 연관 없이 수행되었으며 지구전적인 반제국주의적 투쟁을 반봉건 투쟁과 결합시켜 수행했다는 점에서 동구의 변혁들과는 근본적인 차이를 보인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경우 반제 반봉건적 과제가 결합되어 수행되고 반제 민족 통일 전선이 강조되는 등 기본적인 측면에서는 중국과 유사한 형태이지만 민주주의 혁명의 수행 내용과 특히 그 이후의 발전에서는 의미 있는 차이점이 발견된다. 1946년 2월부터 약 1년간 북한에서 수행된 민주주의 변혁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그 신속함과 철저성에 있다. 여기 이천 박사가 쓴 그 46년 3월 달에 그 토지개혁이 언급되는 것과 여기서 일치가 되죠. 자, 위의 두 인용문은 한국의 민중주의 운동 세력이 남한에서 일으키려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혁명이 사회주의화와 통일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1단계 혁명이고 그들이 말하는 민주주의 혁명은 1940년대 중후반 동구와 중국 및 북한에서 전개되었던 인민민주주의 변혁, 곧
공산화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 혁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의 민중주의 운동 세력은 또 자기들이 말하는 민주주의를 영어로 표기할 때 이제까지 우리나라에서 인민민주주의로 번역되어 온 피플즈 데모크라시로 표기함으로써 한국의 민중주의 세력이 궁극적으로 남한의 공산화를 목표로 하는 사회주의 혁명 세력임을 분명히 했다. 우리 사회에서는 이러한 한국 민주주의의 성격과 의미를 해석하는 문제를 놓고 매우 흥미있는 현상이 전개되어 왔습니다. 민중주의 운동 세력 자신들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거의 공공연하게 자신들이 실현하려는 민주주의가 사회주의 혁명을 목표로 한 중간 단계의 체제인 인민민주주의 (People's Democracy라고 말하고 있는데 반해 민중운동권 밖의 지식인들은 그것을 미국에서 말하는 민중민주주의 (Populist Democracy라고 해석한다. 우리나라 지식인들은 운동권의 민중민주주의를 미국식으로 보는데 이건 착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혼란이 생기는데, 미국식 people, populist democracy라고 미국에서 유학했던 지식인들은 그렇게 좋게 보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더 볼까요? 한국의 민중주의 세력은 민중과 법 집행 당국자들을 기만하고 민중을 혁명 대열에보다 용이하게 끌어들이려는 전술적인 이유에서 정치학자들이 통상 인민민주주의를 번역해온 피플즈 데모크라시를 민중민주주의로 번역한 것인데, 이것을 해석하는 운동권 밖의 지식인들은 민중민주주의라는 한국어의 단어를 영어 단어 populist democracy와 같은 것으로 해석해온 것입니다. 그 결과 한국에서는 민중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민중주의 운동 세력이 말하는 민중민주주의와 그것을 잘못 해석하는 지식인들이 말하는 민중민주주의가 서로 다른 뜻을 가진 채 동시에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386, 과거에 586, 지금 586이죠. 세대가 이 민중민주주의 세력들이 변혁을 일으켜 가지고 공산화로 추진하고 있는데, 대학에 있는 미국에서 유학문을 먹은 교수들은 이러한 것을 미국식 populist movement, populist democracy, 미국식 민중민주주의로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좋은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칼럼이라든가 이런 강의실에서. 그러니까 이 미국에서 유학한 대학 교수 지식인들이 결국은 386 운동권 세력들에게 지적으로 이용을 당했다. 그 87 체제 이후에 제가 누구라고 정치학 교수 누구라고 이야기는 안 하고 싶습니다만은 철저하게 이용당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다단계 공산화 민중민주주의 체제 지금 무서운 속도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